안녕하세요. 아토모빌 정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지식,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디젤 자동차, 차량 운전자라면 관심이라기보다 걱정이 되는 한 일부분으로서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자, DPF 자료들을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저 역시 수많은 데이터들을 서치하고 이 자료와 경험이 바탕으로 이야기들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이해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PF, 디젤 미립자 필터는 엔진에서 발생한 이 연소 과정에 있어 배기가스의 그을음, 매연입자 슈트가 배출이 됩니다. 낙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SOX, 여러 환경에 영향을 미친 배출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DPF 필터 담체 내부에는 다공성 벽이 있는 미세 기공, 세라믹 구조로 소위 필터 기판, 벌집 형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담체를 통해서 이 배기가스 배출이 되어집니다. DPF는 그을음 입자 슈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DPF 상단, DOC 촉매에서부터 후분사로 인한 배기 온도를 고온으로 올려서 재생이 되는 과정, 그 이후 여기서는 애시가 되어 배출이 됩니다. 자, 애시를 비유하자면 향을 피우게 되면 그 향이 이렇게 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 재가 바로 여기서 배출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북미 유럽, 서부 각각 그 나라의 기술적인 수많은 자료들을 DPF 관련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최근 자료입니다. 그의 자료들에 있어서 제가 진짜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해야 정석인데 하는 자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왜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을까 생각 또한 가져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럽에서 기사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한 8월쯤 올류 컨미디엄 유럽 기사 뉴스에 키워드 제목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후처리로 삼지 마십시오. 배기가스 후처리 문제로 인해 DPF 이 후처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 이렇게 기술자분들에게 있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배기가스 후처리 문제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배출 시스템에 존재하는 문제는 실제로 보면 엔진 엔진 자체의 문제 증상이 8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 차량 중 에어플러그 경고등, 엔진 체크점 등 DPF 경고점 등이 표시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진 앞단에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시에는 DPF SCR 촉매 시스템의 미립자 물질 PM, NOx, 낙스가 가다한 문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DPF 담체 필터는 수집 계산법이 있습니다. 벽 흐름의 필터의 크기 방정식의 유체 역학 흐름의 기본 원리, 다르시의 법칙, 다공성 매질을 통과하는 것, 이 유체의 단위 시간당 유랑과 유체의 점성, 유체가 흐르는 거리와 그에 따른 압력 차를 비례 관계로서 이 DPF 구조 형태, 크기에 따른 형성들이 이루어진답니다. 겁나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자, 미립자 매연 슈트에 있어서 담체 필터의 구성 특성을 보면 이 특성 자체가 필터의 투과성 그리고 패킹 밀도를 감안하여 이 그림과 같이
패킹 밀도에 있어 필터를 투과하려면 이 투과율과 그 밀어주는 그 배합, 그 힘이 필요로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디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자, R엔진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 D 신형 엔진을 보면 우리 모두 엔진 뒤에 배기 쪽으로 바짝 붙어서 DPF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용차로 보게 되면 참고로 화물차도 포함이 대상입니다. 엔진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DPF 버닝을 보면요, 뭐 패시브 재생, 수동 재생, 그리고 뭐 활성 재생, 자동 재생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 자동 조건에서는 뭐 어떤 차량 속도 그리고 뭐 멈추거나 저속에서는 재생 충족 조건이 맞지 않아서 DPF 재생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시동을 거거나 다시 또 어떤 재생 충족 조건이 이루어지면 다시 재생이 이루어지겠죠. 즉 재생이 이루어지고 PM, 슈트는 애시가 되어 배출이 됩니다. 이 DPF 배합 거리를 멀리 두게 되면요, 배기에서 터보 쪽 앞단에서 애시는 모두 빠져나가지가 않고 누적이 되어 쌓이게 됩니다. 어느 차가요? 상용차, 화물차, 그들은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DPF 퇴적 누적거리가 이 짧다면 아마 상용차도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번은 상용차 운전자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DPF 청소 언제 하시냐고 하시는 말씀이 길게 보면 뭐 짧게 보면 4만 킬로, 8만에서 10만 킬로 정도 애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DPF 청소는 애시입니다. 죄를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DPF 담체가 승용차 디젤 차량보다 다르게 용량 또한 부피가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DPF 담체를 이렇게 탈부착도 해야 되고 이렇게 탈부착이 쉽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 상용차들은 왜 DPF 엔진 뒤쪽에 바짝 붙여두지 않았을까요? 엔진 구조상 DPF가 크기가 너무 크고 설치상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관리하는데 탈부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성 불편함을 줄이고자 뒤쪽으로 설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당연히 배기 라인에서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애시는 분명 막힘없이 잘 빠져나오겠죠. 우리 현대기아 R엔진, 스마트 스트림 D 엔진, DPF가 막힐까요? 막히기 전에 아마도 여기 차압 센서나 전단, 후단, 온도 센서에서 기준 수치값이 차이가 나거나 도달이 넘게 되면 미리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이 최근 DPF 논문 자료에 있어서 DPF 자체 내에 앞단에 문제가 없다면 DPF 구조상 막히게끔 만들어두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DPF 자체 내에 앞단에 문제가 없다면 DPF 구조상 막히게끔 만들어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DPF 막힌 차량들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R엔진 DPF 막힌 기준, DPF가 막혔다는 그 기준을 어느 중점에 둘지는 R엔진 그 많은 차량을 접하면서 막혀 시동이 안 걸리거나 저한테 찾아온 차량은 못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하고 시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R엔진 특히나 저희 샵을 찾아와 주셨던 시청자분 그리고 단골 고객님 다들 알고 계십니다. 또한 디젤 자동차 차량 오너로서 DPF 관련 문제점에 대해 겪어보신 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DPF 청소, 클리닝, DPF 문제 하나로 잡고 숱한 반복적으로
청소를 하고 진전이 안 되었던 사례들을 겪어보신 분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뭐든 문제는 앞단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DPF 우리 여기 차압 센서입니다. 그림과 같이 국내 현대 기아 자동차 차압 센서 압력, 이 입자 필터 DPF 앞단과 앞전과 후 포스트 배기가스 흐름의 압력을 비교합니다. 자, 필터는 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 저항이 증가하고 이를 압력차로 감지하여 DPF 퇴적량을 측정해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유럽, 북미 어느 나라든 수입 차량들에 있어서 이상하게도 국내 현대 기아 자동차와 다르게 이 튜브를 압력 센서 튜브를 DPF 앞단에만 두고 하나는 여갑을 두어서 센서 주변에 외부 대기와 비교를 한답니다. 단지 외부 대기압 압력 센서일 뿐입니다. 튜브가 하나인 구조는 DPF 담체 필터에 필터 D에 막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쪽 압력 센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유독 현대 기아 자동차에 있어서는 앞단, 뒷단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디젤 모든 차량들은 후분사로 인하여 오일 증가 문제 또한 여러모로 디젤 차량 관리 중요성이 매우 심각함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거 어떻게 또 바뀌어질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접어버릴 것인가, 이쯤에서 이러한 또한 또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이제 유로 7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보나마나 유로 5에서 유로 6로 넘어오면서 큰 차이는 없었듯이 뭐 유로 6에서 유로 7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점이 좀 생기게 됩니다. 상용차에 있어서 이미 17년도부터 적용해온 시스템을 아마 유로 7에서 승용 디젤 차에다가 적용을 할 것인지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SCR이 적용된 차량이 이미 2004년도부터 디젤 자동차, 상용 자동차에 있어 적용되어 온 것입니다. 그럼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처럼 DPF 재생 시 엔진의 데미지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DPF 재생 첨가 성분 연료와 혼합되어 분사를 통해 배기관으로 흐르도록 하여 입자 필터는 필터링을 해서 이 재생 시 필터의 첨가 성분 연료는 DPF의 세척을 도와주고 DPF에 필요한 온도를 낮추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재생 분사 시에 분사 노즐로에서 연료가 연소실로 들어가지만 재생 분사에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가장 기본으로서 디젤 자동차에 있어 기본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그림과 같은 시스템은 현대 자동차에서 메가트럭 디젤 자동차 D 엔진, G 엔진, 유로 6 C라 하죠. 이 적용이 2017년부터 적용이 되어 이미 국내 차량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 증가 문제로 인한, 왜? 상용 차량보다 승용 디젤 차량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지 않았는지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자, DPF 재생을 위한 배기관의 연료 분사 시스템으로 DPF 미재생 시는 이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이 차단 밸브가 있어 연료 분사를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이 되면 연료 실린더의 피스톤에 있는 직접 연소실에 후분사를 거치게 된다면 오일이 증가되고, 그리고 배기 매니폴드 압력이 너무 높으면 후분사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즉 DPF 촉매
상단에 있어 DDS 후분사를 실시하는 그 구조 시스템이 바로 배기배관의 고온과 압력이 결합되어 엔진 그리고 배기배관 특히 터보의 열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출력 배기 차량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채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SCR 요소수 또한 승용 디젤 차량에 있어 뒤늦게 이 적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디젤 자동차 R엔진, 그 많은 R엔진, 자, 디젤 상용차들, 디젤 상용차들 이러한 시스템을 좀 구축이 되어 있었다면 디젤 자동차에 여러모로 좀 문제가 좀 덜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DPF 재생 주기가 짧다, 길다 이러한 문제를 삼고 여러 디젤 차량 운전자분들께서 이만저만 진짜 정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라면 주기가 길든 짧든 뭐 SE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없을 듯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재생 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재생 주기가 너무 길다는 기준, 그 기준은 여러 제품들 DPF 단체를 보았을 때 뭐 750km 이내의 주기로 뭐 재생이 주어지는 디젤 차량, 우리 R엔진은 뭐 주기가 통상 유로 5는 350km, 500km, 유로 6는 250에서 뭐 400km까지 먼 거리 이러한 범위 안에 이 DPF가 재생이 되고 있다면 그렇게 크게 신경 써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허나 이 주기적으로 빈번한 재생, 뭐 100km 미만의 재생 시에는 분명 차량에 있어서 뭐 앞단의 배기 온도로 인한 엔진 고온 손실, 뭐 터보의 고온 손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차량의 엔진을 점검을 필히 꼭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차량 오너분들께서는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차량을 뭐 점검 시기 그리고 뭐 엔진 오일 교환 시기 이렇게 이럴 때 한 번씩 점검 체크를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자, DPF가 자주 재생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유럽에서는 이런 기사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DPF를 재생하지 않는 시점, 그때의 배출가스와 DPF가 재생이 시작이 되고 있는 그 시점, 그때 배출가스는 DPF 재생 안 하는 시점의 배출가스보다 재생할 때 배출가스가 약 1000배 이상 배출가스가 PM, NOx, 질소산화물 자체가 배출이 되어지고 있답니다. 최근 유럽에서 이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SCR 요소수 장착 차량 또한 포함 대상입니다. DPF 재생이 발생한 모든 이 디젤차 테스트에서 입자수 배출 제한이 32%에서 115% 초과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에서는 이 또한 그 유럽 규정에서는 이 DPF 재생 테스트에 대한 법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냥 DPF 멀쩡할 때만. 유럽에서는 이제 21년도부터 DPF가 장착된 차량들이 아마 약 4,500만 대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디젤 자동차 평균 거리를 따져보면 한 20만에서 40만 정도 뭐 추정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DPF 재생이 평균 격주로 한 번씩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13억 번 DPF 재생이 발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또한 과제이기에 거쳐가야 할 숙제가 될 것이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DPF 재생 주기는 최대한 길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짧아지면 재생 시 NOx 질소산화물, PM, 미세먼지 또한 이 배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00% 배출가스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은 아직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DPF 재생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 또 일반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승용 디젤 자동차와 상용 디젤 자동차 이렇게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운행을 많이 하는 차량과 많이 하지 않는 차량을 비교해 봤을 때, 자, 주행이 적은 차량으로 보면, 자, 예를 들어 500km 시기에 재생이 된다. 예를 들어 저희 아이 엄마가 가솔린 현대 자동차 배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의 뭐 지금 2년 가까이 유지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차량 주행 키로수는 2200km입니다. 그 만일 이 차량이 2200이면 디젤 자동차라고 했을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DPF가 재생이 된다고 가령을 했을 때 그 6개월 동안에 그 쌓인 매연은 쟤는 딱딱하게 굳어 DPF 재생 슈트에서 막 태워가지고 애쉬로 보내는 데 있어갖고 이 600도로 태운다 해도 이 애쉬가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굳어버리니까. 그래서 DPF 재생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행거리 500km, 엔진 가동 시간 150시간, 유로 5 DPF 태정량 15g, 유로 6 17g 태정량으로 이 세 가지 충족 조건에 있어 재생이 시작이 됩니다. DPF 주기가 길다, 짧다. 여름에는 짧고 겨울에는 길어진다. 원인은 공기온도, 외기온도, 뭐 같은 말 아닙니까? 외기온도. 그래요. 자, 제가 여름에 제 차량으로 정말 많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외기온도에 변하여 차이는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치우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주 원인은 연료에 관한 겨울 이 연료의 주 성분 문제라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엄청 삽질했습니다. 자, 연료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더 드리고, 제 차량 올류 카니발 17년형 SCR 요소수 미장착 차량입니다. 뭐 외기온도, 뭐 연료 온도, 뭐 진짜 한여름에 막 저온으로 막 저온 온도를 막 주행 테스트를 무난히 해봤습니다. 온도 변화에 그에 따른 연료 분사, 뭐 EGR 궤도율, 그리고 인젝터 뭐 분사, 뭐 이런 막 테스트도 해보고 많은 걸 거쳐 보았지만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으며, 우선은 연료 품질, 연료 온도 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저의 생각들이 좀 이렇게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외부 공기보다는 연료의 온도가 높을 때와 연료의 온도가 낮을 때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료의 온도가 높을 때에는 이 고온, 이 저점도 연료는 매우 낮은 이 저점도로서 인젝터, 고압 펌프, 이 연료 계통에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입니다. 막 긁힙니다. 기스가 점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겨울에 그 파라핀 성분에 의한 그 뭐 탄화수소 입자 크기, 이 또한 온도의 변화가 있어 온도 변화에 따라 이 크기가 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점, 그 영하까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막 영하까지 얼어볼 정도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또한 주유소 탱크도 역시 연료 온도를 이렇게 유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차량으로, 근데 우리가 막 그 온도를 차량으로 이송하게 되면 차량이 뭐 연료 탱크에서 최적 온도를 막 이렇게 맞춰놨는데 뭐 우리처럼 이제 옮겨서는 온도가 또 어떻게 유지가 안 되겠죠. 그에 따른 뭐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해결책들을 제가 지금 찾아내고 있기는 합니다. 자, 지금 현 시대에서 이 만들어져 나오는 이 디젤 자동차는 시내 주행 차량에 대한 조건을 하나도 맞추지 않는 그냥 상용 디젤 자동차 조건이라 아닌가 하는 생각 또한 가져보게 됩니다. 2004년부터 이미 한 SCR 요소수는 이미 나왔었고요. DPF의 모든 시스템은 상용차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뒤따라서 승용 디젤 차량에 적용을 해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딱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디젤 자동차의 이 고기술적인 것들은 상용 디젤 자동차의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 상용 디젤차보다 승용 디젤 자동차가 월등히 차량 대수는 더 많은데 왜 이렇게 상용 차에다가 이렇게 기술적인 걸 많이 투자를 했는지 대를 위해 소를 위해 대. 자동차의 이 정비 기술은 제일 어려운 게 기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에 비롯해 이 자동차 또한 기본에 충실함을 이어서 이 국내에 진짜 멋진 자동차가 출시하기를 빌어 응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드린 것에 대해 중점은 저는 연료의 품질, 가장 먼저 연료의 품질 중점적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우리 이 저품질 경우에 있어 많은 시간과 연구를 이렇게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디젤 자동차 이 배출가스 관련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소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정말 너무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DPF에 대한 그 SCR, NOx, SOx, SOx 관련에 대해서 관리 그리고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막히고 녹았습니다. 빠빠이입니다. 다 연료입니다. 연료.